7장과 8장에서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금융상품인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요 7장에서는 주식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채권에 대해서 다뤄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교재에서 좀 더 많이 덜어내고 이제 핵심적인 내기만 이렇게 크게 두 개 꼭지로 나눠놨는데, 먼저 우리는 채권이란 무엇이냐를 한번 알아보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채권을 얼마에 사고 팔아야 되는지 채권의 가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란 무엇이냐? 채권은 채는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권은 권리예요. 그래서 내가 채권이 있다라는 표현은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돈을 앞으로 받게 될 권리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범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그거 채권에 반대되는 말로서 채무라는 표현이 있죠. 채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있다. 그래서 빌린 사람은 채무가 생기는 거고 빌려준 사람은 채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본드라는 말로 부르는 구체적인 경우인데, 이제 그것은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빌리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나 정부는 돈이 필요해요. 기업이 돈이 있어야 새로운 공장도 짓고 직원들도 뽑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고, 정부도 세금 외에 추가로 돈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의 복지 혜택을 주거나 뭐 국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필요해서 돈을 투자자들한테 빌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채권도 사실은 굉장히 처음 나왔을 때는 혁신적이었어요. 이제 지금 여기에 증서다, 증권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제 은행에서 어떤 기업이 돈을 빌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은행은 이제 자금을 제공을 하고 기업은 그것에 대해서 대출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이런 대출의 특징은 빌린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데 빌려준 사람도 딱 정해져 있어요. 은행이라는 특정한 금융회사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꼭 은행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도 이제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돈 많은 투자자가 이제 똑같이 기업에게 이제 자금을 빌려주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의 문제점, 은행과 달리 은행은 이제 원래 이런 일을 하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대출을 얘네가 3년 동안 했다, 아니면 5년 동안 했다 라고 하면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자를 받고 이제 나중에 3년이나 5년 후에 원금을 받으면 그걸로 돈을 벌어서 장사를 하는 원래 애초의 목적이 그런 애들이에요. 자,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이 이 기업한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우연찮게 1,000만 원의 여윳돈이 있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좋을까, 어디에 좀 내가 넣어놓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기업이 다가와서 너 1,000만 원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거를 나에게 빌려줄 수 있니?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 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그런 금융기관과 달리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자도 사람이죠. 사람은 소비를 해요. 이 소비라는 것은 굉장히 좀 넓은 개념인데 여러 가지 이것저것에 돈을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실생활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병원도 가야 되고 이제 이런 이것저것 돈 들어갈 곳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의 여윳돈이 오늘 있다 라고 해서 이게 한 달 뒤, 2달 뒤, 3달 뒤 혹은 1년 뒤에도 내가 그대로 그 여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일들이 있죠. 내가 재수가 없으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1년 후나 2년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조그만 암이 발견이 돼서 그거를 병원에 입원해서 제거해야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얘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면서 학원을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갈 구멍이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 걱정. 내가 1,000만 원이 지금 있지만 이게 중간에 내가 필요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걱정 말고 일단 빌려줘 라고 하는데 얼마를 언제까지 빌리느냐? 3년이나 5년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빌려달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은 최대한 길게 빌려야 이제 그거를 갚을 걱정 없이 투자하는 데 쓸 수 있겠죠. 뭐 공장을 짓는다거나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중간에 갑자기 돈 내놔 라고 하면은 황당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기간을 늘리고 싶다. 3년이나 5년 이런 식으로 늘리고 싶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둘이 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은행은 원래 그런 애들이라서 원래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애들이라서 일반적인 투자자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기업이 자금을 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채권, 그리고 조금 넓게 보면 요 증권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증권의 특징은 뭐냐?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투자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누군가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었다 라고 되어 있지, 홍길동이 혹은 김아무개, 김유신이 뭐 이순신이 빌려줬다 라고 쓰여져 있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대출을 하면은 이제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해줬고 돈을 빌려줬고 기업은 그것을 3년 후에 얼마의 이자에 갚아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하겠지만 투자자가 이제 이 채권, 증서를 통해서 돈을 빌려줄 때는 기업은 투자자에게 이 증서 혹은 증권을 써줍니다.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에는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무기명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는 이 증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급하게 자기가 돈이 필요해졌다 라고 하면은 이 증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돼요. 그러면은 또 다른 투자자, 새로운 투자자가 이 구매를 하는 거죠. 이 증권을 삽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원래 내가 계속 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려면 돈을 돌려받기까지 3년이나 5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중간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서 즉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어요. 또 그 대신 이 새로운 투자자는 이 증서를 끝날 때까지, 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잘 보관을 했다가 기업에게 찾아가면 기업이
너 처음에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지 않고 어쨌든 너는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너한테 원금을 갚겠다, 이자를 갚겠다 라고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중간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지는 문제를 해소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채권이 굉장히 중요한 혁신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투자자들은 내가 중간에 돈이 필요해지는 문제를 좀 덜 걱정하면서도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렸고, 그걸 통해서 기업들은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식시장이다, 채권시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왜 경제에 중요하느냐, 바로 투자자들끼리 이런 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이 없다면 처음에 투자자와 기업 사이에 돈을 빌리거나 주고받는 것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중요하다, 채권시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존재함으로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언제든 여윳돈이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 금융이 바로 이 경제에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불특정 다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해진 특정한 지정된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돈을 빌려줄 수 있고, 그리고 급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기고 나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특징이 포함된 것이다 라는 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에서 돈을 빌리는 계약이니까 당연히 원금과 이자가 있을 텐데, 원금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액면가라고 부릅니다. 이제 액이라는 거는 이제 이 금액의 액이고, 면인데 이제 이거 면상이에요. 그래서 요 증서에 딱 적혀 있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게 원금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있겠죠.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는 만기라는 표현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표라는, 혹은 영어로는 쿠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증권박물관에 들어왔는데, 여기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채권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러한 실물의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전자상으로 서로 그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종이에 진짜 증권을 찍어내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이런 용어를 쓰는지 이제 이런 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보이는 이 모습이 바로 일반적인 회사가 발행한 채권, 회사가 발행했다 해서 회사채라고 불리는 그런 채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자로 써져 있어요. 근데 저도 한자 약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얼마 원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제 여기에 한자로 쓰는 이유, 숫자로 쓰면은 조작을 하기 쉬우니까 공 하나를 더하거나 공 하나를 빼서 조작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복잡한 한자로 숫자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한자를 이용해서 써놨고, 그 아래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억 원인가? 네, 아무튼 이제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액면가다. 이렇게 다 바로 보이는 제일 큼지막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을 액면가라고 부른다.
그리고 기간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93년에 발행이 되었는데 96년에 갚으니까 이것은 3년 만기다. 3년 후에 갚으니까 3년 만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만기는 1996년 6월 2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채권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돈을 빌린 사람의 이름만 있지 돈을 누가 빌렸는지 쓰여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 이 삼성전자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이자와 원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바로 이표입니다. 혹은 쿠폰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자 보면은 여기는 96년 6월 2일에 받게 되는 이자를 표시한 거고요. 이거는 96년 3월, 95년 12월, 95년 9월, 95년 6월, 95년 3월, 94년 12월, 여기는 94년 6월, 94년 3월, 93년 12월, 93년 9월 이렇게 숫자가 거꾸로 이제 먼 시간이 위에 있고 가까운 시간이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 간격은 지금 3개월이기 때문에 이것은 3개월마다 이자를 주는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이 숫자가 거꾸로 쓰여져 있을까? 자, 이거는 이 이름이 쿠폰인 거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나 이런 마트를 가더라도 보통 핸드폰 앱으로 뭐 회원 다 이런 거 그 멤버십 포인트 쌓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가끔씩 뭐 대량 세일을 한다, 특가를 제공한다 이러면은 전단지가 날라오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지금이야 앱을 가지고 찍으면 쿠폰이 있어서 거기서 바로 되지만 원래는 그 전단지를 해서 이 부분을 떼서 가져오면은 계산을 할 때 할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피자집에 내가 피자를 시켜 먹었다 하면은 그 피자 그 케이스에 종이 케이스에 한쪽에 쿠폰이 있어서 그거를 떼어서 모았다가 가져가면은 한 판으로 바꿔줬어요. 이런 게 쿠폰이거든요. 똑같아요. 채권도 이 위에 이 진짜 이 증서 아래에 요 아랫부분 이자를 받는 부분은 쿠폰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진 날에 이 쿠폰을 떼서 발행한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이것을 책임지는 여기 있는 보람은행에 가서 돈을 내놔 라고 하면은 그 쿠폰을 나에게 이자로 바꿔주는 것이 원래 형태인 거예요. 그때는 전자상거래가 없었으니까 직접 방문을 해야 됐겠죠. 그래서 이 쿠폰을 가지고 갔어야 됐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갔어야 됐다. 근데 만약에 순서가 요 위에 94년, 4년, 95년, 96년으로 돼 있다면 굉장히 번거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94년 거를 먼저 떼야 되는데 그게 위에 있으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94년이 제일 아래 있고 그 다음 95년 있고 96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떼서 쓰라고. 이게 이제 바로 이자를, 채권의 이자를 이표, 쿠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티켓처럼 떼서 써라 라는 그런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만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약간씩 다른 용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이 채권이라고 부르지만 특히 미국의 국채를 이야기할 때 어떤 거는 본드라고 하고 어떤 것은 노트라고 하고 어떤 것은 빌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차이냐? 만기가 10년 이상의 길다라고 하면은 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국의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미국 재무부가 디파트먼트 오브 트레저리이기 때문에 트레저리 본드라고 이제 불러요. 근데
만기가 1년보다는 길지만 10년보다는 짧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트레저리 노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만기가 1년보다 짧다. 그래서 금방 원금을 갚는 그런 채권이다라고 하면은 트레저리 빌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그래서 용어의 기간에 따라 약간의 용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요 이표에 대해서 단순하게 100만 원을 빌렸는데 10만 원을 이자로 준다면 대략적인 이자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표율이라고 합니다. 이제 매년 받는 이표를 그 원금의 크기인 액면가로 나눈 값을 우리는 이표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채권의 이제 뒷부분에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채권은 증서고 약속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니까 1조 1항, 2항, 3항 이런 식으로 서로가 합의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느냐? 첫 번째, 돈을 갚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두 번째,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렸을 때, 그러니까 채권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이 채권은 먼저 갚는 거냐, 나중에 갚는 거냐. 그 다음에, 원금을 갚을 때, 원래는 만기에 갚는 것이 정상이지만, 빨리 갚아도 되냐? 혹은 빨리 갚으라고 해도 되냐? 이런 특수한 조건들. 그리고, 이거는 돈을 빌린 건데, 이거를 혹시 우리 기업의 소유권인 주식과 바꿀 수 있느냐라는 그런 권리들. 그리고 기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미리 잠깐 요 기타 조항들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넘어가서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급의 보장. 이제 이것을 안전하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security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보증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증서를 영어로 securities라고 이제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보장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보통은 뭔가를 가지고 담보로 하겠죠. 그러니까는 네가 돈을 안 갚으면 대신 이것을 내놔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담보, 콜레터럴이고, 이제 이것은 네가 돈을 안 갚으면 이거를 나한테 뺏기게 된다라는 그런 협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특히 가끔 몰기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특히 그 중에서 부동산 자산을 이 담보로 할 때 보통 몰기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은행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면서 돈을 빌리면 주택 담보 대출이라는 것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원래 금수저가 아니라면 그때 은행은 여러분들이 구매한 이 집, 아파트나 뭐 주택을 저당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갚지 않으면 너희 집은 내 것이 된다. 은행의 것이 되고, 은행은 이것을 경매해서 팔아서 그걸로 나온 값, 그거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최소한의 원금을 회수하게 되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라는 것은 어떤 채권을 먼저 갚을 것이냐, 어떤 것을 먼저 갚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린 연장자를 이제 시니어라고 하고, 이제 하급자를 주니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니어리티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본드라는 것은 먼저 갚아야 되는 채권.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선순위 채권 혹은 선순위채라고 부르고, 상대적으로 나중에 갚아도 되는 채권을 후순위채 아니면 주니어 본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원금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먼저 갚아도 되느냐, 나중에 갚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는 보통은 없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갚는 것은 반칙이니까. 근데
사실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만약에 기업이 여유가 생기면 갚고 싶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조기 상환권입니다. 그래서 이 조기 상환권은 조기 상환권이 있는 채권의 경우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정부가 여유가 생기면 그 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갚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조기 상환권이 무조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돈을 갚는다는데 왜 싫어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의 세계에서는 돈을 미리 갚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 돈을 미리 갚으면 그 이후엔 이자를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원래 채권을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내가 받기로 약속돼 있던 이자를 못 받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무조건 미리 갚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2년 동안 돈을 빌리겠다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는 2년 동안 기다렸다가 갚아야 돼요. 은행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중간에 돈을 갚는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페널티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또 한편 약간 이름이 조금 다른데 조기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조기상환 청구권은 거꾸로 투자자가 급해져서 너한테 돈을 빨리 갚아라 라고 독촉을 하는 경우를 허가해 줄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조기상환 청구권이 있는 채권의 경우는 투자자가 원하면 만기가 아직 남아 있어도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자, 조기상환권이 있는 채권은 없는 채권보다 값어치가 클까 작을까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기상환권이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 손해죠.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못 받을 수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기업이 갚아버려서.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 채권의 가격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채권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상환 청구권이 있으면 어떨까? 조기상환 청구권은 투자자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권리고 이때 나한테 돈을 갚으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한테 유리하죠. 그러면은 투자자한테 좋은 거니까 없는 거보다 가격이 더 커진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의 혜택이 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채권이 주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채권은 단순하게 부채예요. 그래서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관계이지만 기업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돈을 안 갚는 대신 우리 주식을 줄게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아예 처음부터 계약의 조건으로 집어넣은 경우를 우리는 전환사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채권이 전환이 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뭐로? 주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환이 되면 이 원래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돈을 원금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게 되죠. 그 대신 자기 자본은 늘어나요. 왜냐하면 그 원금만큼 자기 자본인 주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기업의 부채와 자기 자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은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영어로 하면 오히려 쉬운데 bond with warrant예요. 그래서 어떤 워런트라는 것이 함께 있는 채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워런트가 뭐냐? 이 기업이 앞으로 나중에
주식을 발행하게 될 때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해놓은 게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되겠어요. 워런트가 신주 인수권,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항상 이 금융 용어에서 부가 중간에 끼면 가 있는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뭐뭐가 있는, 앞에가 있는, 뒤에 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신주 인수권이 있는 사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채권을 사면 채권으로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면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전환 사채가 똑같이 주식과 연관이 되지만 미묘하게 다르게 돼요. 전환 사채는 채권 자체가 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면서 원래 채권은 사라져요. 근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이걸 사면 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채권은 그대로 있고 신주 인수권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나에게 오더라도 채권은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보호 조항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제 계약으로 따지면 특약 사항이 되겠어요. 서로 이제 특수한 염려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조항들이 되겠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는 게 뭐느냐? 첫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첫 번째, 앞으로 너네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갚지 마.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채권을 사면서, 채권을 산다라는 것은 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건데, 갑자기 어느 날 이 기업이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서 네 돈을 먼저 갚을게 라고 하면 가만히 있던 우리는 갑자기 뒷전이 되는 거예요.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기업이 돈이 모자르면 저쪽 돈을 먼저 갚고 우리 돈은 안 갚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선순위가 더 높은 채권을 만들지 마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가지 보호 조항 중에 하나가 되겠고, 또 합병하지 마라,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합병하면은 기존에 내가 실제로 돈을 빌려줬던 기업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새로 이제 합병된 이 기업을 합친 새로운 기업이 원래 빚도 갚아야 되느냐,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합병을 막는다라든가, 아니면 네가 안전하게 돈을 잘 관리하고 있어서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항상 운전자본을, 그러니까 운전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동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네가 반드시 ROE와 같은 그런 재무 비율을 어떤 값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보호 조항도 가능합니다. 이 보호 조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의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에 또 나오고 있는 것은 니네가 환경에 신경을 쓰는 친환경 기업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ESG라고, 여기서 ESG라는 것은 environment, 환경, society, 사회, G, governance는 기업 지배해서 이제 기업의 건전한 바람직한 상태. 그래서 이 기업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말고 이제 환경을 신경 쓰고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이 보호 조항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채권의 일반적인 계약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채권의 핵심은 결국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돈을 잘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투자자 입장에서 잘 알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놓은 것을 우리는 신용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신용에서 신용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이고, 금융에서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얘한테 돈 빌려줘도 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돈을 빌려주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줬을 때,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등급을 나눠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전문 집단을 신용평가회사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3대 신용평가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평가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리고 피치라는 이 기업이 있습니다. 얘네가 각각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용평가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가끔씩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가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에 대해서 A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이 기관들이 평가를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약간 잘렸는데, 자, 이게 등급별로 이제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등급 기준은 무디스 기준인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라고 줄여서 말하는 얘네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제 위로 갈수록 이제 좋은 등급이고, 아래로 갈수록 나쁜 등급인데, 이제 얘네 무디스 기준으로는 트리플 A, A가 3개 붙은 것이 제일 최상, 무조건 갚는다라고 본다라는 거고, 이제 내려갈수록 C나 등급으로 갈수록 얘네는 안 갚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얼마나 상환을 했느냐를 나타내고 있는데, 얼마나 돈을 못 갚느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트리플 A 등급, 이제 얘네는 이제 여기 안 보일 정도로 여기에 착 붙어 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이제 거의 다 갚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위로 가면 갈수록, 예를 들면은 트리플 B가 되면은 이제 여기 선이 좀 분리돼서 보이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알 수 있고, 그러면은 한 10년 내에 10년 후에 돈을 안 갚을 확률이 한 2-3% 정도 되는 거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등급, WB나 B등급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WB가 되면은 7년이 지났을 때 돈을 못 갚는 애들이 10%나 돼요. 근데 10%라는 게 작아 보이지만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은행이고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이 있는데 대출 이자가 5%다라고 합시다. 100만 원이 5% 이자를 내가 보통 받는, 왜 다 안 나와? 그냥 간단하게 5% 이자를 받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가지고 105만 원이 되는 거를 장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100만 원을 한 기업에게 빌려준 게 아니라 10만 원씩 10군데 기업에게 빌려줬다고 합시다. 근데 10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안 갚아도 10만 원이 손실이에요. 그러면 원래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105만 원이 돼서 5만 원을 벌려고 했는데 거꾸로 마이너스 10만 원이 돼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손실이 나도 사실 원래 빌려주는 금융기관에선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 10군데 중에 한 군데만 빵꾸가 나도. 그래서 이제 10%가 넘어간다,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트리플 B까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트리플 B 이상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 것은 우리가 투자다라고 얘기해요. 투자다. 이거는 내가 어떤 합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을 기대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트리플 B 아래에 빌려주는 걸 우리는
투기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안 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왜 빌려주느냐? 그 대신 짭짤하니까. 얘네는 위험한 대신 이 신용등급이 낮은 애들은 이자가 훨씬 더 셉니다. 예를 들면 뭐 더블 A한테 5%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더블 B한테는 15% 받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대신 평상시에 이자를 미리 많이 내게 함으로써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아래 등급에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이 아래 기업들은 아니면 정부는 상당히 높은 이자를 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 그러면 이런 채권에 투자자들끼리 이 채권을 서로 교환한다, 서로 사고 판다라고 했을 때 그 투자자들이 얼마에 사고 파는 것이 좋을까라는 채권의 가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